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없었으면 했던 인연과 드디어 연을 끊고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인생이 둘로 나뉜다고 하죠. 어떤 인생은 확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어떤 인생은 확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느낀 사람이에요. 네, 물론 어떤 결혼 생활이든 늘 행복할 수만은 없고 늘 불행할 수만은 없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불행과 행복이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를 통해서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전 적당히 월급 잘 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는 성실하게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저희 둘 중 집안이 다 특출나게 잘 산다거나 못 산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들이었습니다.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 둘의 결혼 허락을 받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았죠.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둘 다 지극히 평범했지 집안이 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는 집안들이 아니라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좀 있었어요. 남편에겐 형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둘은 남편과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서 성실하게 사는 남편과는 달리 개차반으로 살면서 매일을 사고만 치며 사는 종자들이었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이들 뒷수습 때문에 돈을 다 대주느라 저희한테 결혼 자금으로 보태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애초부터 남편과 전 결혼을 생각할 때부터 양가의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에 그건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친정에서는 무일푼으로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저희에게 3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그 돈과 저희가 사회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받은 대출들까지 다 해서 겨우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둘 다 거창하게 할 생각이 없었기에 규모를 최소화시켜서 간단하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흰 그때부터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의 결혼 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었고 시댁과도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 후 3개월도 안 돼 깨지고 말았죠. 제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불행이 시작되던 날 밤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 벨소리가 귀가 아프게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이 시간에 전화 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놀라서 핸드폰을 들었고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새벽에 급히 전화를 건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남편과 전 무지하게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 바로 옷을 입고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시누이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전화였고 이미 음주운전이라는 게 걸린 시누이는 경찰서로 끌려가 시모와 시아버지까지 호출이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린 거였고 저희는 깜짝 놀라 그 새벽에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가서 상황을 다 파악해 보니 시누이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 2대가 부딪혔고 그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병원으로 실려간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다행히도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많이 다치진 않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타박상과 정신적인 충격만 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시누이가 하필 사고를 낸 게 음주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피해자들은 그냥 사고도 아니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매우 분노했고 신우이에게 합의금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합의금을 내주지 않으면 신우이가 법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까지 이를 수 있었기에 저희는 온 가족이 다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저는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안 되겠다. 지금의 합의금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네가 좀 해라. 우리가 갑자기 어디에서 돈 2천만 원을 구하겠니? 돈 2천만 원이 저기 집에 통장에서 나올 수 있는 돈도 아니니까 그래도 오빠고 세연이 너네가 좀 해라. 얘 아가, 너니 신우이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땐 돈 한 푼 안 대주신 분이 신우이가 사고친 걸 우리더러 해결하라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도 집 구하고 결혼식 하느라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썼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한테도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저희 집도 이거 대부분이 다 대출이고 그나마 저희 모아두었던 돈 다 끌어다가 집 사는데 보탰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님이나 다른 곳에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중한 태도로 시모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엔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시모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그럼 니네 집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니네 집 팔아버리고 우리 집 들어와 살아. 돈이 없으면 시댁이나 친정집에 빌부터 살 생각을 해야지. 뭔 호사를 누리겠다고 돈도 한 푼 없는 것들이 집을 구해, 집을 구하길. 너 니네 신우 감방 가면 책임질 거야? 어? 이 젊은 애 앞길 그렇게 다 막고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가씨가 합의금 못 구해서 감방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음주운전해서 사고친 아가씨 잘못이지. 그게 어떻게 합의금 못 도와준 저희 잘못이 되는 거죠?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아가씨 봤지만 아가씨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맨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 나이 먹도록 맨날 클럽만 다니면서 유흥 즐기는 사람인데 진작에 이만한 사고 안 친 게 기적이라고요. 뭐? 이게? 네가 뭔데 내 딸을 그렇게 말해? 네가 뭔데? 그냥 자유롭게 사는 애 감히 모욕해? 어? 저의 외침에 시모는 흥분을 해서 저한테 막 더 막말을 해댔고 저희 둘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제서야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서며 저희를 말렸어요. 당신 그만 못해? 왜 당신 딸이 사고친 걸 며느리 보고 수습하라고 그래? 며느리 말이 다 맞아. 야, 너넨 여기 있어봤자 좋은 꼴 못 볼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얼른 가. 여긴 내가 알아서 해결하마. 시아버지는 흥분한 시모를 말리며 저희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한 채로 제 손을 잡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정말 황당무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합의금을 못 물어주면 법적인 조치를 무겁게 취하게 된다는데 가족으로서 가만히 있는 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 뒤로 수중에 있는 300만 원은 저희가 어떻게 구해서 보내주었어요. 근데 시모의 태도는 아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온전히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시작해 절 갈고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의 음주운전 사건은 결국 시아버지가 본인의 집 담보대출을 받아 해결을 해준 듯 했죠. 그리고 자기네 집 담보대출 받은 게 억울했던 시모는 그때부터 절 적으로 세워서 벼랑 끝까지 밀어넣은 거였죠.
그리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명절에 가면 이 둘은 주방일 하나도 안 하고 저한테만 다 일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다는 둥 퇴퇴거리며 저에게 모욕을 주기 일쑤였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어머 세상에, 야, 넌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니? 음식을 발로 만든 거야 뭐야? 야,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었겠다. 그러게 엄마. 어우, 비주얼 봐. 비위상해. 엄마, 우리 그냥 시켜 먹자. 나 이 음식 도저히 못 먹겠어. 제가 한 상 차려놓은 잡채와 갈비찜을 보더니 이 둘은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고 그대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밥을 사 먹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제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적당히 좀 해. 내가 보기엔 훌륭하게 잘만 만들었구만. 왜 난리들이야? 그딴 인스턴트 음식 먹을 거면 저리 가서 둘이서 따로 먹어. 냄새 나니까. 아가, 얼른 와라. 고생했다. 난 아주 맛스럽게만 보인다. 아주 훌륭하구나. 배고프다. 얼른 애비 데리고 와서 들자.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 덕분에 시모와 신우는 원래 식탁에서 쫓겨나 둘이만 간이 식탁을 펴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저와 남편과 시아버지, 시수까지만 식탁에 앉아 밥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이 두 사람의 무개념적인 행동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모와 시누이가 절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전날에서는 지금 밖에 외출하려고 하니 저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말 아침부터 전화를 하면서 또 엄청 상냥하게 전화를 하기에 드디어 나하고 풀 마음이 생겼나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라고는 들뜬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나가서 저는 극한의 허무함을 느껴야만 했어요. 이 둘은 만나자마자 절 시장으로 데리고 갔고 그 넓은 전통시장을 다 휩쓸며 이것저것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물건들을 살 때마다 모든 물건들은 죄다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둘은 절 짐꾼으로 써먹기 위해 절 부른 거였죠.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드는 인간들이 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게 보일 텐데도 계속해서 사재기하는 것들을 건네는 걸 보면서 전 누구도 생각 못한 통쾌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제 손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시장 바닥에 버려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와버렸죠. 두 사람은 얼마나 시장에 눈이 돌았는지 그 뒤를 졸졸 따라가던 전 보이지도 않는 듯 했어요. 역시나 시장에 한눈이 팔려 절 미처 보지 못한 두 모녀는 제가 길바닥에 그대로 그들의 물건들을 내려놓고서는 뒤돌아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시장에서 그대로 나와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한 10분이 넘어서야 그제야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아주 노발대발 제대로 성이 난 시모였어요. 야, 너 어디야? 너 어디로 톡겼어? 우리 물건들 다 어쨌냐고. 이 도둑 같은 게 감히 우리 물건들을 싸질머지고 톡겨? 당장 안 와? 블루투스 통화로 인해 차 안 스피커 전체로 흘러나오는 시모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카랑카랑했어요. 하지만 전 코웃음을 치고 말했죠. 어머님, 저 거기 짐꾼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저 두 분 비서 아니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쉬는 사람 부르신 이유가 짐꾼하라는 거였어요? 차로 두 분 곱게 모시고 다니는 비서 노릇 하라는 거였냐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팔이 너무 빠질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그대로 시장 바닥에 물건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어차피 그 물건들 신경도 안 쓰시던데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 맡겨놓고 뒤도 한번 안 돌아보신 거 아니셨어요? 이제 와서 그게 필요해지셨음. 어머니랑 아가씨가 좋아하시는 그 시장 바닥 다시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럼 어딘가 바닥에 있을 테니까요. 전 너무 힘들어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올렸지만 전 아예 다 거절 버튼을 누르고는 무시했어요. 그날 서러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보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품에 안겨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등을 토닥여준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절 갈구고 싶어 안달냈지만 그날 이후부터 저에게 오는 시모와 신우 전화는 전부 다 남편이 받았기에 저는 부딪힐 일이 없었죠. 그 둘을 안 보고 사니 그제야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말은 다 못했지만 이래저래 시댁에서 받은 서름이 많았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느꼈는지 저한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져보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공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집 꾸미는 걸 좋아하던 전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을 좋아했는데 집 근처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다니면서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더 제 적성에 잘 맞은 터라 전 아예 제 이름을 걸고서 물건들을 만들며 그걸 인터넷에 팔기 시작했답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아예 회사도 그만두고 제 공방을 차렸고 그 당시 남편이 지지해준 힘과 친정에서 저희 오빠네 부부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며 선뜻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을 해주어서 경기도 쪽에 낡은 작업실을 하나 둘 수 있었어요. 결혼 당시엔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던 때라서 결혼 자금을 못 도와줬는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이 좀 모아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신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오빠가 준 돈을 받아 공방을 차렸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제 사업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역시 무엇이든 처음엔 어렵다고 사업 초기엔 홍보가 부족했는지 운영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예쁜 소품들을 만들어 쇼핑몰 사이트에 올려놓아도 일주일에 한두 개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오빠가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홍보를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때부터 하나둘 인터넷이나 SNS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제 개인 SNS에 올리던 사진들도 더 퀄리티를 높여서 올리기 시작했고 다른 홍보들도 활용을 하면서부턴 고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물건에 진심을 다해 만들어서 그런지 제 물건에 만족한 고객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준다든지 저희 사이트에 올려준 후기들을 통해 더더욱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제 소품들이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회사나 카페, 개인 창업 가게들 등에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단체 선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매일매일 물량 맞추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죠. 그렇게 사업이 잘 되더니 결국에 5년이란 짧은 시간 만에 직원을 1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한 달 수익은 좀 들쭉날쭉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가지고 올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그 일이 잘 돼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게 절 무척이나 행복하게 했죠. 근데 문제는 또 하이에나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모와 신우는 여전히 절 싫어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전 그것에 대해 더 이상 귀가 눌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 중 또 양심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숙이었습니다. 시숙도 진짜 개념 없는 인간이었어요. 신우는 그래도 자기 직장은 꾸준히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시숙은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었죠. 맨날 직장을 밥 먹듯이 옮겨 다니면서도 그나마 들어오는 월급으론 골프나 치러 다니거나 유흥비에만 죄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한 번은 시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어휴, 재수 씨. 요즘 사업 잘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업도 잘 되는 김에 도움의 손길 한번 주시죠. 이 시숙한테 용돈 좀 시원하게 주세요. 제가 이번에 직장을 또 관뒀더니 돈이 없네요. 그래도 제가 좀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돈이 없고 내 막내 동생은 뭐 날 인간으로도 취급 안 하는 터라 얘기할 때가 우리 재수 씨밖에 없네요. 죽는 사람 한번 살린다 셈 치고 용돈 좀 두둑하게 보내주세요. 아, 아니면 이참에 재수 씨가 나 고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 일 잘해요. 재수 씨네 회사에 자리 하나 있으면 좀 주십시오. 시숙은 전화기 너머로 황당한 소리를 짓거렸고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했어요. 아주버님, 언제까지 그렇게 책임감 없이 사실래요? 여기저기 불붙어 사는 거 진짜 없는 짓이에요. 제발 이젠 직장도 좀 진득하게 다니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드릴 용돈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저만 보면 다들 돈 달라고 안달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돈 가지고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산다면 모를까. 전 제 돈이 쓸데없는 데 쓰여지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네요. 전 못 들은 걸로 하고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이지 이 집안 식구들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인간들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핏줄은 못 속인다고 그때부터 시숙은 시모처럼 절 못살게 구는데 진짜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시숙은 그날부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제 욕을 그렇게 해댔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번은 받아주면서 시숙을 좋게 설득하고 있었죠. 전 도대체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한 번은 스피커폰으로 좀 켜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시숙의 말에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너 진짜 장가 다시 가라. 그 쪼잔한 여자가 어디가 좋아서 붙들고 사냐? 어? 시숙한테 용돈 하나 안 주는 그런 마누라 어디가 예쁘다고? 진짜 치사스러워서. 너 장가 잘못 갔어 이놈아. 네 인생 안 봐도 훤하다 훤해. 너 팔자 고치고 싶으면 당장 재수 씨랑 이혼하고 새 장가 들어 임마. 이 형 말 새겨 들어라. 어? 아니면 차라리 나처럼 장가를 가지 말던가. 저는 시숙의 말에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사실 제 남편은 저랑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정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함부로 떠들어대니 우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든 시숙이 저한테 사과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받아주다가 화해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날은 쐐기를 그냥 박아버리더라고요. 형,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받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계속 그렇게 내 마누라 욕할 거면 다신 전화하지 마. 난 이제 형 전화 안 받을 거니까. 그리고 내 마누라가 왜 형 용돈을 주냐? 네가 벌어서 네 돈 써. 이 철딱선이야. 하여간에 지 막내 여동생보다도 지 인생 관수를 못해서 어떡해? 전화 끊어. 나 이거 전화 받아주는 거 오늘로써 끝이다. 앞으로 다신 전화하지 마. 그렇게 탁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로 남편도 시숙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 중에 정상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정상이었고 전 그나마 시댁의 명절에 한 번씩 가는 이유가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갈 때마다 시아버지는 절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라고 오직 시아버지께 드릴 음식만 만들어서 딱 차려드리고는 같이 밥 먹고 그날 바로 집을 와버렸어요. 역시나 그때도 시모나 신우 그리고 시숙의 갈굼은 여전했습니다. 뒤에서 비꼬는 말들을 한마디씩 하는데 하도 이골이 나서 나중엔 신경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골이 난 것도 얼마 못 가고 결국엔 시댁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제 불행이 시작되던 날처럼
그날도 어김없이 제 불행의 시작은 시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집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모가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모에게서 아주 황당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보다 2살이 많은 시숙은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가느라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죠. 근데 드디어 45살이 되어서야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듯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쪽에서 하는 말이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꼭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한다고 했다지 뭐예요. 근데 어이없게도 시모가 거기에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전 뜬금없이 왔길래 뭔 일인가 했습니다. 근데 시모는 노총각인 자기 큰아들을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려고 저한테 어이없는 부탁을 하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애미야, 이번 니네 시숙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온 거 알지? 네, 얘기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니네 시숙도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건 뭐 다 잘 아는 사실이지? 근데 지금 상황으론 어쨌든 니네가 지금 우리 집안에선 제일 잘 살잖니. 그러니 너네가 한 3억만 보태라. 네 시숙 장가 간다는데 그 정도 네가 해야지. 네? 3천도 아니고 3억이요? 그래. 야, 재수씨 좋다는 게 뭐니? 내 아들이 너한테 잘하잖아. 너도 그만큼 우리 집에 해야 하지 않겠어? 넌 솔직히 그간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냐? 돈 한 푼 대준 거 있어?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러니까 3억 보태라. 니네 시숙 장가는 보내야지. 저는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며느리 대우 안 해주고 심심하면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으면서 이제야 가족 운운하면서 돈을 보태러 가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텐 애정 한 스푼 준 적 없던 사람이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껏 한 번이라도 절 며느리로 생각한 적 있으세요? 저 욕하기 바빴고 저 건들기 바쁘셨잖아요. 이제 제가 자리 좀 잡고 돈 좀 버니까 그제서야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럼 진작 어머니도 저 며느리로 대해주셨어야죠. 그리고요 어머님, 3억이 무슨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3억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3억이면요. 저한테도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3억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대로 턱턱 나오는 돈이면 어머님이 진작에 모아서 아주버님 결혼하는데 보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 지금 수중에 당장 3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 그 돈 못 구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야,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너 회사 직원들 10명 놓고 일하는 애가 그 정도 돈도 없다고? 그게 말이 되니? 야야,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면 되지. 무슨 비겁한 변명을 그따위로 해? 네, 그럼 저 당당하게 말할게요. 저 그 돈 주기 싫어요. 어머니, 저 신혼집 얻고 또 이 집 얻을 때 저희한테 보태준 거 있으세요? 아니, 우리 애들 2명 태어나는 동안 애들한테 용돈 한 푼 줘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애들 돌잔치 땐 또 어떻게 하셨는데요?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는 돈 한 푼 안 내고 식사만 주구장창 하고 가셨죠? 저 그것도 그냥 참았습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간 것도 저 다 참았다고요. 그 외에도 뭐 더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아, 보태준 거 있으시네요. 그것도 아주 거하게 해주셨죠. 욕바가지요. 욕 한 바가지 아주 시원하게 보태주셨죠. 어머님, 저 아직도 어머님이 명절 때마다 만나는 저한테 욕하셨던 게 생생해서 아주 환청까지 들려요. 아세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지금까지 직장 성실하게 다니면서 돈 모았어 봐요. 그럼 결혼할 때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맨날 허구한 날 직장 그만두고 월급 들어오는 족족 술 사 마시고
혼자 낚시 다니면서 온갖 장비 사는데 돈 다 쓰고 그 형편에 골프만 치러 다니고 그러는 분한테 어떻게 돈이 모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아주버님이 평소에 저한테 어떻게 했나요?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분한테 그냥 선심 쓰듯 제 돈 3억을 쓰라고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건 갈취하는 거지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야, 내가 너 쪼잔한 건 알았지만 그걸 또 다 일일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냐?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어휴, 무서워. 그리고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무시해? 네가 뭔데 내 큰아들을 무시를 하냐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깔아뭉개냐고. 내 아들 네가 그렇게 무시할 만큼 만만한 애 아니야. 오냐? 그래. 네가 그렇게 내 아들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 나도 너 용납 못한다. 너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난 너 같은 애 내 며느리로 둘 생각 없어. 네가 매달려도 난 너 어떻게든 내 둘째랑 이혼시킬 거야. 어머니, 그러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혼하면 저야 좋죠. 커리어 우먼처럼 당당하게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버는 족족 다 나한테만 쓰면 되는데 저한테 더 이득 아닌가요? 아유, 진작에 그래도 되는 거였으면 그냥 전에 바로 이혼할 거 그랬네요. 아니다. 애초에 이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어머님, 당장 이혼시키세요. 이혼하고 저 싱글 돼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버는 대로 다 하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 죽게. 뭐 이년아? 이야, 너 매운맛 좀 봐라. 시모는 제 말에 약이 잔뜩 올랐는지 급기야는 제 머리채를 잡아 채는 게 아니겠어요? 전 순간 당황해서 머리채 잡은 손을 잡고는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그때 절 구해주는 손길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의 손이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집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시모의 대화를 옆에서 다 듣고 있었죠. 원래가 말수가 없고 신중한 성격이라서 저랑 시모가 어디까지 대화를 하는지 조용히 듣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모가 제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으니 그때는 진중한 남편이 제대로 흥분을 한 듯 했죠. 아,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저 머리털 다 빠지겠어요. 나요. 놓으시라고요. 저는 속의 악력이 얼마나 센지 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향해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이 바로 등장을 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 괴롭히실 거예요? 당장 놔요, 그 손. 엄마, 그 손 놓으시라고요. 이건 놔. 오늘 나 살고 쟤 죽는 날이다. 너 당장 이 손 안 놔? 놔. 너 지금 누굴 말리는 거야? 이건 놓으라고. 시모는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남편의 그 손길도 다 뿌리치고는 저한테 달라붙어서 머리채에서 손을 안 뗐어요. 힘으로 제압을 하고 소리를 치며 별짓을 다 해도 저한테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전 그걸 보면서 배꼽을 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상상 초월의 행동이었거든요. 제 머리채를 잡고 안 놔주는 시모를 향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남편의 행동은 다름 아닌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거였어요. 남편은 이래도 저래도 시모가 제 머리를 잡고 안 놔주는 걸 보면서 목덜미를 확 잡더니 뒤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모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남편의 조치로 인해 시모는 바로 나가 떨어졌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어. 야, 너 이 애미 죽이려고 작정했냐? 너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 감히? 네가 엄마 이렇게 함부로 대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말려도 머리채를 잡고 안 놓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엄마,
진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 너도 똑같다. 자식 새끼 키워놔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하더니만 그게 내 아들 얘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어. 가세요, 엄마. 제발 좀 양심이 있어 보세요. 겨우 이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형 결혼 자금 내놓으란 소리예요? 아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잘 좀 하지 그랬어요. 형이나 엄마가 평소에 와이프한테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좀 잘하기나 했으면 내가 이러질 않죠. 아니, 내가 먼저 나서서 아내한테 부탁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아내한테 모질게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저 그리고 이혼할 생각 없어요. 엄마가 뭔데 날 이혼시키네 만회하세요. 난 아내 지키고 내 가정 지킬 거니까 또 이런 소리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이렇게 시모에게 발악하듯 말을 하더니 주저앉아 있는 시모를 일으키더니 시모의 가방까지 들고서 그대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택시비 하라고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넣어주고는 거의 내쫓듯 보내버렸죠.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시모를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남편의 마음도 안 좋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시모를 보내놓고 저한테 와서는 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안 좋을 텐데도 절 보자마자 헝클어져 있는 제 머리를 천천히 만져주더니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아휴, 머리카락이 다 빠졌네.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우리 집안 못났다. 내가 저런 집안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로 미안해. 우리 여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절 위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너무나 모질게 한 시모를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전 정말로 그날 이후로 남편과 이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있었기에 전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하니 상대방 쪽에서는 아직도 적반하장 태도로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니? 저기 어머니, 오늘 하신 행동 후회할 행동인 건 아시죠? 뭐? 후회할 행동? 이야, 이게 아주 돈 좀 번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리고 내가 평생 너 저주할 거야. 너 사업 망하라고 내가 두고두고 저주할 거라고. 그러세요? 잘 됐네요. 저희 앞으로 평생 보지 말고 지내요. 오늘 저 머리채 잡은 거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거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의예요. 이 호의 감사하게 달게 받으세요. 나이 70 먹어서 경찰서 유치장 가기 싫으면 조용히 사세요. 아시겠어요? 오늘만 제가 용서해드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사세요. 뭐? 이것이? 시모는 저한테 뭐라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듣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전 전화를 아예 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시숙은 집을 구하지 못한 채로 그 집에서도 파혼을 통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시숙도 문제지만 그 집안도 문제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을 하나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안은 꿋꿋하게 신혼집을 요구를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이나 결혼식장을 알아보려고 할 때도 최고급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듯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쪽 집안도 돈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돈만 밝히는 똑같은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돈은 없고 바라는 것은 많으니 그대로 결혼이 무산될 수밖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건 들려오는 것이고 제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도 그들을 위로해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시모와 대판 싸운 이후로 전 2년째 시댁에는 발길을 끊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시모가 또 대판 깽판을 치고서 갔거든요. 시숙이 파혼당하고 온 날 시모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희 집에 와서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내 아들이 결혼 못한 건 다 네 탓이야. 전부 다 네 탓이라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째? 불쌍해서 어째?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만하라고 했죠. 왜 그게 제 마누라 탓이에요? 형이 인생 헛두루 살아서 그런 걸.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찾아와서 우리 괴롭히면 그땐 저 정말로 엄마 자식 간둘 거예요. 당장 나가요, 당장. 저는 당시에 시모 얼굴이 보고 싶지도 않아 안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실에서 소란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의 대화가 안방으로 다 들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모가 완전히 드러누워선 안 나가려고 하는지 그때 남편이 또 한 번의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듯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나게 왔는지 30분도 안 돼서 도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오자마자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모를 보더니 한탄을 하셨어요. 시모는 꼴 보기 싫어도 적어도 시아버지는 저에게 있어 정말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전 얼른 나가서 인사를 드렸죠. 아버님은 절 보자마자 면목이 많이 없으셨는지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는 곧바로 방바닥에 있는 시모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차고 어깨를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고 그 행동 한 번으로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한 행동은 다름 아닌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거였습니다. 정말 거실이 울릴 정도로 짝소리가 남과 동시에 시모는 불에 튀겨지는 메뚜기 마냥 펄쩍 뛰어올랐어요. 쫙! 엄마야, 깜짝이야. 여보, 당신이 지금 나 때린 거야? 날 왜 때려? 날 왜 때리냐고? 제발 좀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려 행패 부리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당장 따라 나와.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해. 그럼 당신이랑 나랑 당장 이혼할 줄 알아. 내가 뭐. 당신까지 왜 제 편을 드는 건데 왜? 나 못 가. 나 안 가. 책임져. 내 아들 파혼당한 거 책임지라고. 시모는 다시 바닥에 누워 떼부리듯 발을 동동거리며 억지를 피우기 시작했고 결국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시아버지는 그대로 시모 멱살을 잡고는 질질 끌고 집에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모에게서는 어떠한 행방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시모는 일절 저희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었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한 번만 더 우리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때 맨몸으로 이혼 당할 줄 알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쳐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잘 됐다 싶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시모에게 너무나 질려버려서 2년이 넘게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죠. 그래도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좋은 분이셨기에 다른 가족들을 안 챙겨도 시아버지만큼은 종종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안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신이나 명절 때마다 따로 용돈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시모와는 전혀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살면서 주변에서 가족들과 인연 끊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그만큼
제가 시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간은 더 찾아뵐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시숙에게 시달린 게 너무 많아서서 그런지 이젠 완전히 질려버린 듯 하더라고요. 대신에 남편은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어요. 원래도 따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2년 동안엔 우리 가족들과 더 많이 함께 해주었죠. 특히나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애들한테 최고의 아빠라는 소리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일도 많이 응원을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원래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에게 합류를 해서 절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남편이 해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신입처럼 배우는 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또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곧잘 따라오며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는 큰 사랑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다른 사람 없어도 저는 제 남편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나, 성공한 결혼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에겐 수치일 수도 있는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게 된 이유는 어쨌든 날 괴롭게 하는 10명의 사람이 있어도 단 한 사람만 날 생각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젊은 나이여도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 제가 이 일을 통해 느낀 건 이 세상에 내 편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 고통들이 쉽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전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시댁에서 너무나 힘든 모진 일들을 겪으며 살았지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시간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남편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되곤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부디 그 힘든 일들을 다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사랑의 힘을 느끼면서 사는 산 증인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옆에 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로 가서 살짝 기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의 사랑의 말 하나에 위로의 행동 하나에 눈 녹듯 힘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실 거예요. 저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제 남편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사랑만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남편에게 든든한 한 사람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희망을 얻어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에 남편에게 짧은 편지 하나만 남길게요. 우리 남편도 지금 기대를 하면서 제 사연을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제 얘기지만 시댁의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라서 남편에게 사연을 보내기 전 허락을 받았는데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해줬네요. 그리고 자기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었는데 절 끝까지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저도 서프라이즈로 편지 선물 하나 주고 싶네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놀랐지? 늘 나의 편이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애들이랑 날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것도 항상 고마워. 나도 더 당신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너무 사랑하고 우리 가족 지금보다 더 행복하자.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배우는 일이 좀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난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항상 나의 곁에 있어주는 내 남편,
너무 자랑스러운 내 편. 오늘 밥 내가 맛있게 해줄게. 고기 반찬 해줄 테니까 이 사연 들으면서 맛있게 먹어보자. 우리 아들들도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화창하시기를 제가 더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의 바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게요.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젊어서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첫째 아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남편이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는 슬픔도 잠시 정말 앞이 막막하더군요. 남편은 형제가 많은 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시어머니는 치매로 큰 아주버님 댁에서 모시고 계셨죠. 저와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댈 곳은 친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잃고 어린 손주를 둘이나 달고 온 딸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저에게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장남이라고 아들만 챙기셨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저는 빨리 친정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도 안 해보고 고작 3번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바둑두다 알게 된 할아버지의 조카의 손주와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식을 올리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이 어릴 때부터 앓던 심장질환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에 자주 숨을 벅차하길래 그냥 운동 보적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군요. 원래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고요. 상갓집에서 망연자실한 제 뒤에 앉아 끊임없이 술을 먹으며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니 배신감이라는 게 들더군요. 아, 내가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든 누구였든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 아들을 남겨주었으니까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2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살던 집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 제가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큰 아주버님께서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셨거든요. 큰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니 저는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은 어린 아들 2을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모진 말과 구박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친정 부모님도 저를 받아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특별히 재산은 없으셨기 때문에 저를 거둬주시긴 힘들었죠. 네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다만 너도 우리 사정 알잖아. 우리가 뭐가 있니? 아버지랑 나랑 둘이 간신히 농사지어서 2 노인네 먹고 사는데 애들까지 셋을 어떻게 건사하겠어? 건사는 무슨 건사? 다 늙은 부모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빨리 정신 차리고 살 길 찾아라.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나가라고 하셨어요. 과부된 딸까지 데리고 살 생각은 없으시다고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저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죠. 저는 급한 대로 돈을 벌만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애 2을 맡기고 남의 집 일이며 식당 일이며 안 해본 게 없다시피 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자식 2이 제 얼굴만 보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빨리 돈을 모아 애들 데리고 살만한 작은 월세 보증금이라도 구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멀쩡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는 저도 밥은 얻어먹고 다닐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땅을 팔고 나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오빠가 부모님께 괜한 소리를 해서 땅을 팔아버리셨거든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농사 지으실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되는 땅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죠. 그래,
나나 네 엄마나 몸도 어디 하나 멀쩡한 것도 없으니 너는 농사 짓기도 힘들어. 우리 장남이 알아서 잘 팔아봐. 땅을 팔라고 부추긴 건 오빠인데 정작 땅을 팔고 나니 오히려 제가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팔자마자 오빠는 기가 막히게 나타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땅 판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든 어머니든 돈 들어갈 일만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처지에 제 아들들이랑 나가 살지 구해야 할 돈이라고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급한 대로 버는 족족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 항상 불안했지만 그래도 혼자 보더는 부모님 곁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없는 살림에도 부모님을 챙겼어요. 제가 나가 일하는 동안 부모님께서 아들들을 봐주셔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오빠는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와 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장남인 오빠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으실 분들이에요. 오빠는 하다하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집문서를 가지러 왔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저는 오빠 손에 들린 집문서와 아버지 도장을 보고 놀라서 간신히 집문서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팔다 더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님 사시는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래? 집 하나 있는 것까지 다 팔아버리면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살라는 건데 오빠가 모시기라도 할 거야? 내가 장남인데 내 사업이라도 잘 돼야 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야. 급한 불만 끄면 되니까 이거 내놔. 오빠는 항상 그놈의 사업 핑계만 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사업이 그 정도로 안 되는 거면 하루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사업한답시고 집안 뿌리 흔들 거야. 헐씨구. 겨우 중학교도 못 나온 니가 뭘 한다고 오빠한테 훈계질이야.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신경 꺼.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오호라. 이제 보니까 내가 이 집 팔면 너랑 너희 새끼들 갈 데 없을까봐 그러는 거구나. 너야말로 부모님 옆에 빌붙어 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네 살 길이나 찾아 나가. 오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남편을 잃고 가부가 돼서 어린 조카들과 막막하게 살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이 쓰이질 않나 봅니다. 그때 알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요. 오빠는 장남이라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지원까지 모두 다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어도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더군요. 자기 하는 일에 제가 방해되니 저를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부모님께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부모님 모르게 집문서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장남이 힘들다는데 아버지가 못해줄 게 뭐가 있어? 집문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줄 수 있지. 부모가 못나서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타.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부가 돼서 애 둘을 데리고 들어왔을 땐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 나가라고 하시더니만 도대체 아들이 뭐길래 아들한테는 땅도 팔아주고 집문서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집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 조금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돈 받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은행 가자. 필요한 돈이 얼마든 내가 다 빌려다 줄게. 저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 돌이라 떡이라도 좀 해야겠다고 말했을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만 오빠가 힘들다는 말에 아주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곧장 집문서를 오빠에게 줬어요. 오빠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홀라당 가져갔습니다. 오빠 하는 짓도 얄미워 죽겠는데 아버지는 그날 밤 저를 불러 화를 냈습니다.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 푼 대출받는 건데 저한테 왜 설레발을 쳤냐고 나무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오빠 앞에서 언성 높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면 원래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봤던 거죠. 저는 오로지 제 자식들만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결심이 서니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저는 며칠 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나왔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저에게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연신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그마저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앓던 이가 빠지게라도 한 것처럼 홀가분해 하셨죠. 저는 수중에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와 살만한 곳을 구했어요. 친정을 나와 셋이 살기 시작한 동네는 달동네 같은 곳이었는데 작은 구멍가게에 방이 딸린 집이었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엔 딱인 것 같아 다 무너져가는 구멍가게를 샀습니다. 거기서 애들은 국민학교까지 보냈어요. 국민학생인 아들 둘과 셋이 누우면 머리가 장롱에 닿고 발바닥이 벽에 닿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네가 달동네라 워낙 후미진 곳에 있어서 동네 구멍가게에도 외상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쌀을 포대로 갖다 놓고 한 바가지씩 돈을 받고 팔았는데 자꾸만 쌀만 가져가고 외상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노모를 모시고 산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한두 번 외상을 줬어요. 저도 혼자 애 둘을 키우니 그 사정이 이해가 돼서 배려를 해준 거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부터는 아예 작정하고 제가 없고 아들만 있을 때 일부러 와서 자꾸만 외상을 해갔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까지 자꾸 외상으로 가져갔죠. 제가 몇 번이나 외상값을 달라고 찾아갔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 더는 봐줄 수 없어 그 여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같은 과부 처지에 너무하네. 어린애랑 노모가 쫄쫄 굶고 있다는데 야박하게 자꾸 이럴 거야? 내가 다음 날이면 돈 생기니까 그때 갚겠다잖아. 그렇게 시간만 끈 게 벌써 몇 달째예요. 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외상값부터 갚아요. 그러면 물건 팔 테니까. 저도 웬만하면 야속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에 남의 상황을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웬 깡패 같은 덩치 큰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외상값 안 갚는다고 내 마누라한테 쌀도 안 주고 술도 안 판다며? 동네 장사하면서 외상 안 해주면 어쩌겠다는 거야? 남자는 가게 안의 물건들을 발로 뻥뻥 차더니 바닥에 있던 쌀포대를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떨어진 쌀포대가 터져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자고 깡패고 간에 너 죽고 나 죽자였어요. 저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제 2배만한 몸을 밀치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더 화가 난 남자가 저를 세게 밀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에이구, 여자가 이렇게 독해 빠졌으니 남자도 잡아먹었지.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마누라한테 외상 안 해줬다가는 내가 이 구멍가게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고 보니 매일 우리 가게에서 외상을 해가던 여자는 과부가 아니었어요. 버젓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서 외상을 가져가고 싶었던 건지 그게 아니면 못난 알코올 중독 남편은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과부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게는 노모가 아닌 무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자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 그대로 경찰에게 보여주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갚지 않은 외상 장부도 보여줬죠. 알고 보니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자는 폭력 전과도 있고 최근에 절도죄로 교도소에 다녀왔더군요. 경찰은 우선 파손된 물건과 외상값을 갚으라고 경고를 하고 갔어요. 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있으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남자에게 경고하더군요. 남자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쌀을 다 주웠어요. 한 톨도 남김없이 주우려고 몇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없었을 때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신세 한탄이나 하다 가게고 뭐고 포기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버티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자 몸으로 혼자 애 둘을 키우며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자는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과하러 왔겠지만 그 남자는 아니었죠. 또다시 술에 취해서는 저에게 해코지하러 온 거였어요.
남자는 칼까지 들고 가게에 들어와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 뺨을 갈겼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잘 안 변하잖아요. 멍청한 인간이 또 교도소를 갈지도 모르는데 생각 없이 찾아온 거죠. 그때였어요. 제가 미리 부탁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 남자를 잡아갔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가 하는 짓을 이미 경찰들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했으니까요. 남자는 그대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은 다행히 잘 해결됐지만 그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무수히도 많았어요. 과부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아들들은 아버지 없는 애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놀림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며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저는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벗어나 방이 3개나 되는 집도 사고 원래 하던 구멍가게에 10배는 되는 동네 마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인지 아들 둘은 자랑스럽게 자랐어요. 큰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외교관이 되어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들들만 생각하면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다 불렀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제가 젊어서 고생하며 산 덕에 우리 아들들이 남들 앞에 인정받으며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벅찼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되겠다 싶었던 순간에 또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더군요. 자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제 웬만해선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아들 둘 다 장성했으니 장가만 보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아들은 명문대도 나오고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데 여자는 대학도 못 나오고 어디 보험회사인가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랑 둘이서만 살았대요. 고아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 반대를 하게 되더군요. 이 어미가 이 정도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살아야 잘 살더라. 괜히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 엄마, 나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았잖아. 나는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엄연히 다르지. 너도 네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면서 키웠는데 봐라. 내가 너랑 네 동생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다녀야만 훌륭한 거예요. 영자 씨도 오빠가 혼자 힘으로 훌륭하게 키워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엄마, 제발 조건만 보지 말고 영자 씨의 내면을 봐주세요.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아니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늙어 죽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세상에 자식이 계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자식들이에요. 비슷한 일을 전에도 한번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작은 아들이 하겠다는 일을 못하게 했다가 작은 아들하고도 등지고 살 뻔했어요.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다짜고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 선택한 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떼어놓은 적 없었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 머나먼 길을 간다고 하니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허락해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자식이 원하는 길이어도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멀어지는 건 싫었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작은 아들을 잡았는데 아들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마음 상해했습니다. 나도 혼자 그 먼 나라 가는 거 무섭고 겁나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세요? 정 지원해 주시기 힘드시면 제가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제가 나가서 공부하고 와야 돌아와서도 엄마가 좋아하는 돈, 그 돈 많이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등록금이랑 비행기 티켓만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미국에 가고 싶어 했죠.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키우느라 돈돈거리고 악착같이 사는 모습만 곁에서 지켜봐서인지 아들들은 제가 무슨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작은 아들에게 졌어요. 그때 제가 아들에게 진 덕분에 아들은 훨훨 날아 미국으로 가버리더니 외교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외교관이 되고 나서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1년에 딱 2번 있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둘째는 미국에 있을 때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속은 미국인이라 외국인이나 다름없었죠. 한국어도 서툴고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라고 해도 남보다 어려웠어요. 한국에 와봐야 손님같이 행동하니 제가 자식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더 큰아들 결혼에 신중했던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이라 큰아들이 장남이기도 하고 작은아들은 저렇게 외국 생활만 하느라 어머니를 챙길 생각을 안 하니 집안에 맏며느리라도 좀 제대로 된 애가 들어왔으면 했죠. 더군다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사춘기 때도 작은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고요. 그런 아들이 저에게 반기까지 들며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저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더 반대했다가는 결혼도 안 하고 저도 안 보고 살 작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저는 20대에 과부가 돼서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을 모두 환갑이 되기 전에 장가도 보내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아들들의 인상이 전부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다 이뤄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육아라는 게 장가 보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새 식구가 생기니 더 신경 쓸 일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맏며느리라 저도 모르게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할 일이 생기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 자식도 제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일을 하며 애 둘을 혼자 키워냈지만 아들들 생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챙겼습니다. 사실 생일이란 게 별거 없잖아요. 미역국이랑 반찬 몇 가지 해서 먹이고 케이크 사다가 초에 불 붙여서 끄면 그만이잖아요. 참 별거 아니라도 그게 사람 사는 도리이고 낙이니 잊지 않고 챙기려고 노력하며 살았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첫 생일이니 당연히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큰며느리는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제가 큰 기대를 하는 건진 몰라도 명색이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주말에 가족끼리 만나 식사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 생일 전날까지 며느리고 아들이고 연락이 아예 없길래 그냥 둘이 알아서 시간을 보내려나 보다 하고 말았죠. 신혼인데 둘이 보내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요. 그런데 생일 당일날 아침 아들에게 축하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미역국도 못 먹고 출근을 했답니다. 저는 미역국은 아니라도 그래도 뭐라도 먹고 출근했겠지 했는데 아예 빈속이래요. 원래 자기들은 둘 다 아침을 먹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아침을 안 먹어도 생일날인데 빵이라도 하나 입에 물고 나와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속으로 출근을 해?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나가기도 전에 너희들 먹을 밥상 다 차려놓고 나갔어. 전화하기 전까지는 분명 괜히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며느리고 자식이고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자식이 기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라도 전날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줬을 텐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엄마, 안사람도 나랑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아침 차릴 시간이 어딨어요.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그런 거니까 괜한 신경 쓰지 마세요. 미역국은 평소에도 매일 먹는데 생일이라고 꼭 챙겨 먹을 거 뭐 있어요. 그냥 저녁에 와이프랑 만나서 함께 사 먹고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서운한 건 아들 녀석의 말이었습니다. 나랑 살 때는 생일이면 불고기를 해달라, 갈비찜을 해달라 난리더니 자기 아내한테는 아침밥을 안 차려줘도 상관없고 저녁엔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겠다네요. 당연한 말인데 제 귀에는 왜 얄밉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아침잠 더 자는 게 좋고 밖에 나가 외식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살 때는 일절 제가 아침에 바쁜지 어떤지 관심도 없고 뭘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던 아들이 자기 아내만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가 봐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 몇 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저도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며느리들이 부러우면서도 샘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러고 있다가는 큰아들 녀석이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 급하게 점심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놈이 좋아하는 굴을 잔뜩 넣고 굴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러고는 곧장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괜히 저녁 때 가면 애들 퇴근하고 둘이 시간 보내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낮에 살짝 두고 오려고요. 당시에 애들 집이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들네 집 현관이 열린 게 보였어요. 저는 이 시간에 왜 집 문이 열려있나 싶어 놀라서 집에 달려갔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둘 다 일하러 갔을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 안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글쎄 며느리가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혀서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여름이면 다들 현관문은 열어놓고 생활하긴 했어요. 에어컨이 집마다 있을 때가 아니다 보니 날씨가 너무 더우면 창문이고 문이고 다 열어놓고 살았죠. 활짝 열린 현관문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청소나 빨래를 하지 않는지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그때 저를 보고 놀란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끓여온 미역국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면서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냐고 물었어요. 출근했을 시간 아니냐고요. 보험일이라는 게 사무직처럼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오늘은 일이 없어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금며느리는 보험일을 하다 보니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대중이 없다네요. 그래서 낮에는 집에 있을 때도 많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항상 큰아들에게 전화하면 큰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 저는 그런 줄만 알았죠. 그래, 그럼 내가 괜히 왔구나. 나는 새아기 네가 바쁜 줄 알고 애 생일이라 굴 미역국 좀 끓여왔지. 며느리가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집까지는 안 왔을 텐데 저는 괜히 실수했다 싶어 급하게 미역국만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굴 미역국을 끓여왔다고 했더니만 큰며느리는 제가 끓여온 냄비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하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확 구겼어요. 굴 미역국이요? 아, 저는 굴 안 먹는데. 그리고 저녁은 그이랑 나가서 먹기로 했어요. 아무리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싫어도 그렇지 큰며느리는 얼굴에 싫은 내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면서 냄비 뚜껑을 세게 닫아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너는 싫어해도 우리 아들은 좋아해. 아무리 외식이 좋아도 그래도 애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먹여야지. 생일날까지 아내 눈치 봐야 하겠니? 너는 아내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남편을 챙길 줄을 모르니? 저도 못된 시어머니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 편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꼬박꼬박 먹던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매번 며느리 편까지 들어주는데 며느리는 도대체 제 아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음식은 물론이고 집안 꼬락서니를 보니 살림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오빠랑 같이 살았다는 애가 어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저렇게 하나도 없나 싶더군요. 저는 큰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았지만 애써 더러운 집을 외면하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혼자 쭝얼거리는데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귀하고 제가 못 믿어오시면 장가 보내지 말고 그냥 끼고 사시지 그랬어요. 아휴, 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뭐야? 새아기,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그게 시어머니 듣는 앞에서 할 소리니? 저는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큰며느리가 저를 쏘아보며 말대답했던 그 일을요. 가족이라도 서로 기분이 상하면 별의별 말 다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막 결혼한 새아기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좀 거슬린다고 말대꾸를 하는데 기분이 상하더군요.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싶었죠.
부모도 없이 부모랑 둘이 살면서 뭐든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을 테니 자기 멋대로 구는 것 같더군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이제 씻고 나가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큰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리더군요. 저는 순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혀를 차며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런 애랑은 잠시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탄 저는 어쩌다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됐을까 신세 한탄만 하며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며느리가 단지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끝까지 버틴 덕분에 결혼을 허락했죠. 그 이후에도 저는 큰며느리를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잘해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든 혼수든 큰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큰며느리는 결혼식 직전까지도 저에게 살갑게 굴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게 다 제가 결혼을 반대해서 저에게 앙금이 남아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가족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큰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별로였어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애가 기본이 하나도 안 됐더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저런 상식 없는 애가 좋다는데요. 그날도 제가 가게로 돌아오니 바로 아들에게 쪼르르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도 없이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갔냐고 따지더군요. 어머니가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그 사람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자기가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챙겼다고 미안하다고요. 제가 어머니께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도 꼭 그렇게 티를 냈어야 했어요? 그 독한 게 네 앞에서는 울었다고? 아이씨구, 아주 백녀시가 따로 없구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찬바람 쌩쌩 불더니만 남편 앞에서는 여우짓 하는 게 걔 아주 무서운 애다. 그랬습니다. 제 앞에서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독하게 굴던 게 아들한테 전화해서는 미안하다고 울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혼이라도 당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들들이 잘 살길 바라시면 어머니가 아들이고 며느리한테 신경 끄고 사셔야죠. 아들의 모진 소리를 듣는데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때야 알겠더군요. 이제 더는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서운했지만 단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아무리 싫어도 저랑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이랑 둘이 사는 거니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아들 말대로 괜히 저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지기라도 하면 평생 그 원망을 듣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일절 아들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할 도리만 하며 저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가게 일도 하고 쉬는 날이면 혼자 운동도 다녔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들은 자식들도 낳고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았죠. 자식 키우며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다가도 며느리만 떠올리면 아차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나서서 한 소리 해도 어쩌니 저쩌니 난리를 칠 테니까요. 그러던 중 도저히 제가 참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큰며느리가 들라고 한 보험을 다 들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들었다고 했어요. 사실 큰며느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잘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큰며느리 오빠가 먼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동생을 키웠는데 큰며느리도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바로 오빠를 따라 같이 보험을 팔기 시작했다더라고요. 큰며느리는 20대 초반부터 보험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됐어요. 큰며느리도 그렇고 큰며느리 오빠도 둘 다 보험왕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저도 큰며느리에게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큰며느리가 꼭 필요한 거라고 하길래 알아서 들어달라고 했죠. 덕분에 저도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서 잘했다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아는 사람 여러 댁에 며느리를 소개했고요. 그런데 제 말에 아들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소개해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며느리가 보험한다고 이야기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면 며느리 연락처를 알려줬다고요. 그러자 아들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걱정되더군요. 지금까지 들은 건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괜히 주변 사람 소개하지 마세요. 그 일로 제가 좀 회사에서 곤란해져서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는 준호 엄마가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도 소개해주지 마세요. 저는 걱정되어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는지 꼬치꼬치 물었어요. 제가 제 아들을 아는데 예산일이 아니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애가 아니거든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제 걱정에 끝내 입을 열었는데 아들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큰며느리가 자기 오빠랑 작당하고 이래저래 보험 사기 비슷하게 하다가 걸렸나 봐요. 큰아들 말이 심각한 건 아니라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큰아들 주변에 아는 직장 동료들까지 소개를 받아 싹 다 보험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해에 큰며느리가 또 보험왕이 됐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본인이 계약한 회원들 정보를 자기 오빠한테 멋대로 넘겨 그 명예를 가지고 다른 보험까지 들게 유도했나 봐요. 물론 그런 식으로 영업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며 계약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다른 보험을 들게 하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또 돈을 주는 방식으로 멋대로 해왔던 거죠. 그게 소문이 나서 큰며느리와 큰며느리 오빠 보험회사에서 감사를 받았나 봐요. 그뿐이 아니라 문제는 그게 큰아들 직장에 소문이 나서 아들이 직장에서 곤란했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다단계 갔다고 뒤에서 수군거린답니다. 거기다가 손주 친구 엄마들까지 끌어들여서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다니기가 민망하대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요망한 것이 한 번은 사고 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아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마음에 걸려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신혼 때 이후 아들 집이라고는 생전 찾아가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찾은 집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여전히 청소를 안 하는지 집안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거기다가 큰며느리의 오빠도 버젓이 집에 와 있었어요. 원래 자기 집 마냥 자주 온다는 이야기는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막상 제 눈으로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사실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단지 제 아들과 손주들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회사에서 감사 들어간 건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일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냐고요. 그러자 큰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원래 보험회사라는 게 감사하는 게 흔한 일이랍니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네요. 저는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주변에 민폐 끼치고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 곤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남편 직장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짓을 해?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보험왕도 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죠. 우리 아들이 능력 없어서 애들 굶기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마.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보험은 소일거리로 하면서 집에서 애들 챙기고 살림 열심히 해야지. 그게 돈 버는 거야. 저도 하고 싶은 말은 굴뚝 같았지만 애써 참고 좋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큰며느리 오빠가 불쑥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르신 아들만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준호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그렇게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라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언제 준호 엄마 일하지 말고 집에서 눌러 앉으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고 자식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단계 소리까지 듣는데 그런 일에서 돈 많이 벌어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돈 어르신도 혼자 아들 키우셨다면서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먹고 살려면 다단계든 뭐든 원래 뭐든지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직업에는 원래 귀천이 없어요. 형님, 지금 저희 어머니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언성을 높이고 그러세요? 그때였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상황을 보고 놀라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매제, 내가 못할 소리 했나? 사돈 어르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툭하면 내 동생 시집살이 시키는데 나도 가만히 못 있겠네. 내 동생이 뭘 해서 먹고 살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돈이나 좀 펑펑 주든지. 형님, 그만하세요. 아무리 뭘 몰라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은 하셔야죠. 그만 돌아가세요. 뭐야?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자네야말로 명문대 좀 나왔다고 매일 뻐기는데 그래봐야 월급쟁이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저는 속이 상하다 못해 문드러져서 그대로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무식한 인간들이 내 아들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런 못 볼 꼴까지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와 며느리 오빠와도 잘 풀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이 더 걱정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랑 둘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요즘은 아들 얼굴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마음고생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며칠 뒤 웬일로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먼저 다 오더군요.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저녁을 다 대접하겠다네요. 그것도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큰며느리가 저를 위해 상을 차리겠대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게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만 생각하면 괘씸해서 다신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주까지 낳고 제 아들과 산 세월이 있으니 어른으로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주자 싶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큰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든 아들과의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년이었어요. 제가 아들네 도착했을 때 깜빡 속을 뻔한 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렸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부터 생일도 아닌데 잡채에 갈비찜까지 화려하게도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무슨 날이냐고 뭘 이렇게 고생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소로운 며느리년이 입까지 가리며 웃으며 부끄러워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껏 어머니한테 매일 밥상을 받아보기만 했지 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잘못한 것도 사과드릴 겸 신경 좀 써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든다마다 우리 큰며느리가 이렇게 솜씨가 좋은 줄은 내가 십몇 년 만에 처음 알았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며느리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겠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막 하려던 차에 큰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좋아하는 매생이국도 끓였다며 금방 가지고 오겠다고 주방으로 후다닥 들어갔어요. 그쯤 되니 큰며느리가 뭘 잘못 먹어서 저러나 이제는 걱정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고생스럽게 무슨 국까지 가지고 오냐고 됐다고 하려고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국을 가지고 온다던 며느리는 제가 뒤따라온 줄도 모르고 국을 담은 그릇에 뭔가를 집어넣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소름 끼쳤어요. 이것만 넣으면 저 할망구 사망보험금 10억은 우리 거라는 거지? 순간 가슴이 팔짝팔짝 뛰고 손이 차가워지는데 느낌이 쎄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보기 전에 후다닥 주방을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큰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국 2개를 들고 나와 제 앞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더군요. 그러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순간 머리를 굴렸어요. 그러고는 콜록콜록 사례에 들린 척 기침을 하며 큰며느리에게 물 한 잔만 떠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역시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큰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곧장 제자리에 있던 국을 며느리의 국과 바꿨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이상 분명 국 안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입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몸을 벌벌 떨면서 뒤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져 버렸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대로 기절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큰며느리의 상태를 확인하곤 곧장 119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금방 도착한 구급차가 며느리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큰며느리와 응급실에 가며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저와 아들은 제발 아니기를 바라던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먹은 국에서 맹독성 농약이 나왔답니다. 며느리는 곧장 위세척을 받았어요.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며느리는 사망했을 거랍니다. 의사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은 곧장 며느리의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제가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으니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이 며느리와 공모해 저를 죽이려고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번호를 확인한 아들은 저만큼이나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데 그래? 제 말에 순간 눈물을 왈칵 쏟은 아들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런 악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제가 어머니까지 잃을 뻔했어요. 저는 아들부터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달의 원흉인 큰며느리 년이 농약을 먹여 나를 죽이려고 한 일만이 만행의 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써 눈물을 삼킨 아들이 경찰에 신고부터 하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경찰이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아들이 경찰에게 증언하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며느리 년은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더라고요. 큰며느리 년이 저를 죽이겠다고 함께 공모한 게 바로 그년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말이 오빠라고 우리에게 소개했던 남자가 친오빠가 아니랍니다. 저번에 일 있고 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형님이 준호 엄마 친오빠가 아니더라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원래는 고아원에서 자랐대. 그 오빠라는 사람도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던 남자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며느리는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저와 아들을 속인 거였어요. 아들이 아무래도 아내와 그 오빠라는 놈이 이상해서 사람을 시켜 뒤를 캤는데 큰며느리와 그 오빠라는 남자는 고아원에서 나가면서부터 둘이 내내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친오빠라고 속이고 결혼까지 하고 지금까지 제 아들의 형님 행세까지 한 거죠. 거기다가 저와 아들에게 이것저것 보험까지 가입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두 년놈이 작정하고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제 생명보험을 노리고요. 저는 순간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몸서리까지 쳤어요. 만약 오늘 제가 통화를 듣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매생이국을 먹었다면 저는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연놈이 제 아들에게까지 농약을 먹여 죽이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며느리녀는 깨어나자마자 곧장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 오빠라고 우기던 동거남과 함께 말이죠. 더 충격인 건 그 연놈들이 제 아들 모르게 아들 명의로 생명보험을 2개나 더 들어놨더군요. 거기다가 손주들 보험까지 여러 개 들어놨어요. 그 년놈들이 더 징그러운 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도 없는 연놈들이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험에 든 게 아니라고 우겼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년이 자기가 탄 농약을 자기가 먹어버리는 바람에 형이 길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잘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고요. 그쯤 되니 차라리 내가 그 농약을 먹었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응급실 사건이 있은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답답하게도 아직 사건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계속 소송은 진행 중이고 아들과 큰며느리 년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막내 손주가 미성년자라 양육권 소송까지 하고 있거든요. 소송이 길어지니 아들도 지치고 저도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쁜 연놈들 정도 상대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은 벌받아 마땅하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용기를 좀 주세요.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기혼자분들의 대다수는 연애 결혼을 하셨겠죠? 본인의 배우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랑 너무나도 달라지신 경우를 겪으신 적 있는지요? 자기 남편이 결혼 전에 연애만 하던 시절에는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바뀐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기혼 여자들의 이야기.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인터넷에서 보기도 많이 봤는데요. 애석하게도 저 역시도 이런 경우에 속하더군요. 제 남편이란 사람이요. 저랑 연애하면서 만날 땐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랑 사귀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답니다. 이상형이랄 것도 대단히 정해져 있진 않았으나 제가 선호하던 타입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저하고는 결 자체가 달랐죠. 당시에 저라는 사람은 안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이 얼굴에서부터 소심히 답답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네요. 저는 남편이 먼저 호감을 표현해주고 나서야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이라는 게 무척이나 낮은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게 진심일까? 일시적인 건 아닐까?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맞다면 상대에게도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만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행동에도 제약이 걸렸죠. 이런 건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든 듯 싶네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답답하게 굴고 자꾸 의심하려 드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저 같은 유형일 가능성이 크네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전혀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말이죠. 저랑 사귀게 된 후에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소심하고 달변가와는 거리가 먼지라 곧바로 할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빙 돌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말해줬었죠. 너는 참 매사에 신중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덤벙대지 않고 실수를 잘 안 하더라. 그러니까 너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장점이라고? 나한테 장점이라는 게 있다니. 그것도 내 답답한 면에 장점이라고 얘기해주다니. 오빠,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낯설다.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나는 느낀 그대로 말해주는 것뿐인데.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시원하게 표현하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지. 너도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무 어깨 축 처져 있지 마. 알고 보면 네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조금 부끄럽게도 제가 평생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에 마음이 마구 흔들렸답니다. 저 스스로 창피해하는 면모를 누군가 좋게 봐주니까 마음이란 게 속절없이 열리고 말았죠. 제가 남편하고 사귀게 될 줄 상상 못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상 못했고 꿈에서조차 생각 못해본 게 바로 남편과의 결혼이었어요. 우리 처음 사귀기로 했던 때보다 너 진짜 다른 사람처럼 달라진 거 알아? 내가 너를 변화시켰구나 싶어. 너를 이렇게 발전시킨 내가 진짜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네. 남편은 저랑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남자가 된 기분이라 고취감이 든다고도 했었네요. 그렇게 보자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남편은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재계약에는 실패했고 남편은 이것에 커다란 충격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이라니. 분명히 재계약 될 거라고, 보나마나 성공일 거라고 다들 나한테 그랬었는데 난 그래서 의심도 하지 않았어. 내년에도 지금의 일을 계속하고 있을 거란데 의심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진짜 자존심이라는 게 박살난 것 같다. 오빠, 너무 그렇게 좌절할 거 없어. 세상에 어디 일자리가 거기만 있어? 재계약, 나도 오빠 말 듣고서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될 거라는 확률이 100%는 아니었잖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자. 오빠라면 더 좋은 직장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
나 김상훈이가 보란듯이 더 성공을 거두려고 이런 시련이 온 거겠지? 진짜 너무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는데 너라도 나 위로해줘서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남편은 제가 건넨 위로에 받았던 충격을 떨치고 그 직장에서의 생활을 덤덤하게 마무리 지을 각오를 다질 수 있었는데요. 근무 마지막 날에 충격적인 전말이 밝혀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재계약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 동료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다네요. 그럼에도 남편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놀려먹으려고, 좌절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재계약 무조건 된다, 이미 재계약 확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바람을 넣어왔던 것입니다. 근무 종료 날에 한 사람이 남편에게 몰래 다가오더니 착잡한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전해주었다네요. 사실은 남편 빼고 다 한통속이었단 무서운 얘기를요. 지난 2달간 일부러 남편에게 헛바람 넣으면서 재계약 이미 확정이니까 한턱 쏘라면서 남편에게 커피값이며 고깃집 비용을 뜯어냈던 것이죠. 재계약 될 줄로만 믿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다들 속으로 즐겁게 비웃고 있었다는 그 전말, 저 역시 남편에게 전해 들으면서 온몸에 불쾌한 소름이 돋아났어요. 인생에서 그런 부류는 결코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남의 상처에 신경 안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는 못된 부류들이 있죠. 남편은 직장에서 그런 부류를 만나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고 나 이번 일로 진짜 남자로서 자존심에 금이 가버렸다. 회복이 될지 모르겠다. 나 이제 어떻게 사회생활이라는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설마 내가 이렇게 우스운 꼴을 당할 줄이야.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모든 여자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로 여자들에겐 이성을 향한 모성애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대요. 저도 그랬나 봐요. 그 순간에 저는 이 남자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게 여겨졌고 제가 보듬어주고만 싶어졌어요. 그간 사귀면서 느껴온 애정과는 살짝 종류가 다른 기분이었죠. 왠지 모를 측은지심에서 피어오르는 애틋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 솔직히 속으로 나 우습게 보고 있지? 꼴이 비참하게 됐다면서 나 비웃고 있지? 뭐라고? 절대 아니야, 오빠.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힘들면 울어도 되고 무너져도 돼.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탄탄대로만 앞에 놓여있을 수 있겠어. 가끔은 비포장도로도 나오고 진흙길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오빠는 지금의 구간만 버텨내면 다시 좋은 길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무 좌절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남편 눈물을 뽑아줬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대요. 저는 이 순간에 남편을 향해 모성애 같은 게 들었었는데 안 좋았던 일로 인해 오히려 저희 두 사람에게